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택은 한때 번성했던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지만 몇 세대 전에 그들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버려졌다. 그 후 저택은 빠르게 황폐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섬뜩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곳에는 한 가지 끔찍한 전설이 얽혀 있었다. 오래전 저택의 마지막 주인인 김씨 가문이 어린 딸이 밤새 실종되었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문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고 결국 그들은 저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저주의 밤이라 하여 저택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밤중에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린다고 말했다. 몇 년이 지나던 어느 해 대학생들 몇몇이 그 저택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마을의 전설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말렸지만 젊고 용감한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싸늘한 공기에 몸이 떨렸다. 마치 그곳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서진 문을 밀어 열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걱였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곰팡이와 함께 울퉁불퉁한 자국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저택의 2층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친구가 제안하기를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자고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도착한 그들은 문 앞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문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방 안에는 놀랍게도 꼬마 소녀의 인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녀의 인형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처럼 의자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고 그 눈은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의 문이 갑자기 닫혔고 온 방이 깜깜해졌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불을 켜려고 했으나 전기는 오랫동안 끊긴 상태였다. 그 순간 그들 주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를 찾아줘. 섬뜩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귀에 스며들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꽉 잡고 어떻게든 방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문득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을 에워싼 그림들이 마치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듯했다. 그림 중 하나에 비춰진 어린 소녀의 얼굴이 그들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그 모습이 전설 속의 소녀와 닮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학생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었고 그때 그들의 스마트폰에 돌연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를 찾았어. 고마워. 그 메시지와 함께 방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익숙한 밤의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급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경험은 또 다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택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여운은 오랫동안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저택에 가까이 가면 그날 밤에 소녀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고들 한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저택 주위를 피해가지만 갓 태어난 세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용감한 이들이 전설 속 소녀의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그 저택을 방문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나쁜 소문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문은 마치 어둠 속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귀신이 나온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 등등. 그 집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풍스러운 2층 단독 주택이었다. 건물의 벽은 벗겨진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은 그 집에 대한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이었다. 1980년대에는 그 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가족은 부모님과 2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집에 살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이들 중 한 명이 실종되었다. 경찰은 철저히 그 집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실종된 아이는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건 후 그 집은 아이의 집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밤마다 귀신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소리가 공기 중에 사라지듯 남아있다고 했다. 결국 그 가족 역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 그렇지만 시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2020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모험가 그룹이 이 집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로를 도전 비디오 크루라고 불렀다. 그들의 목표는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실체를 밝혀내는 것. 이들은 흔히 하는 말처럼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기꺼이 아이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비는 철저했다. 크루는 카메라, 녹음 장치, 그리고 약간의 방어 도구를 챙겼다. 그러던 중 그들이 마침내 그 집의 문턱을 넘은 순간 모두가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촬영 준비를 하며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밤이 늦어가면서 그들은 2층의 방 하나에서 의미심장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도와줘. 그 소리는 명확했다. 한 멤버가 캠코더를 들고 서서히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장난감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와 방 안 가득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낀 그 멤버는 급히 뒤로 물러났다. 다른 멤버들이 방으로 몰려들자 그들은 더욱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는 오래된 손글씨로 도와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손글씨 아래에는 마치 어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뾰족한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크루는 집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영상은 인터넷에 업로드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연출이다 라며 비난했지만 크루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크루 중 한 명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아이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환영을 보았다. 학생은 늘 같은 말을 들었다. 도와줘. 결국 그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과감하게 그 집의 모든 방과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간 그 방 바닥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함이 발견되었다. 그 함 안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 노트는 실종된 아이가 남긴 일기였다. 일기에는 그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는 점차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깨달아갔다. 아이는 오랜 시간 그 집에 홀로 갇혀 있었고 자신을 애타게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장소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마을의 고요한 풍경 속의 그 집은 이제 폐허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은근한 공포를 느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그 집에 만약 다시 영혼이 머문다면 그것은 분명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것이라고.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내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게 되었다. 낡기는 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기에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사는 순조로웠고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며칠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누군가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이나 건물의 이상 음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문을 열어봐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아꼈다. 그저 이곳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이제 명확히 노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친구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장난스럽게도 아파트가 귀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을 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일을 조사해보고 싶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가정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글을 발견했다. 부부와 아이가 모두 목숨을 잃은 참극이었다. 그 아파트 주소를 확인하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호수였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흐릿한 속삭임도 들리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명확한 흔적이나 증거가 없어 결국 돌아갔다. 그들은 아파트가 낡아서 생기는 소리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문 하나가 나타나곤 했다. 그 문을 열어보면 어김없이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졌고 이내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온 몸이 젖어 있었다. 매일 반복된 악몽에 시달리다가 무언가 결심이 섰다. 나는 퇴마사로 유명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에게 아파트에서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퇴마사는 어떤 의식 같은 것을 진행하며 아파트의 음기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로는 노크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날을 보냈지만 가끔 전 아파트에서의 일이 생각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 아파트의 이야기를 나는 직접 경험했기에 함부로 웃어넘길 수 없이 진지하게 듣곤 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한다. 만약 그때 그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렀다면 나는 무슨 일을 겪게 됐을까 하고